오늘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나가야죠. 그런데 벌써 12월 19일이 됐네요. 그래서 2023년도 며칠 있으면은 떠나가게 되고 2024년이 오게 되는데 2024년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합격을 이뤄가지고 주변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멋지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안정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대망의 2024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즐겁게 심차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는데,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 보안처분 관련 특별법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좀 세부적인 조문까지도 확실하게 익혀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네 가지 사윤회 처우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그래서 보호관찰 이외에 여기 등에 들어있는 것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법률은 지역사회 교정 또는 사연의 처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법이죠. 그리고 이 법에 있어서 이런 네 가지 사연의 처우 제도를 규율할 뿐 아니라 이런 네 가지 사연의 처우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합격하게 되면은 이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겠죠. 그래서 더욱더 애착이 가는 그런 법률이에요. 그러면 제 1조 보시면은 이 보호관찰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 가지 이 사연의 처우를 실시하는 것이고, 이런 네 가지 사연의 처우는 구체적으로 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회 복귀를 통해서 사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사회 보호, 이것을 보통 사회 방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안 처분에 있어서 목표가 되는 것은 대상자의 교화 개선 치료를 통해서 사회를 방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있어서 이런 사연의 처우를 가로놓기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처우로 이렇게 헷갈리도록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1조 같은 경우에는 가로놓기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조문이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조 같은 경우에는 출제한다 하더라도 맞는 선지로 이렇게 발췌될 가능성이 있지, 이런 것 가지고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2조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한번 읽으면서 파악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조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조문이죠. 그래서 별표 3개 하고, 먼저 보호관찰 받을 사람, 즉 보호관찰 대상자하고,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세 종류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시의 보호관찰은 의무적 보호관찰이고, 가석방 시의 보호관찰은 필요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석방 시의 보호관찰을 면제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가석방 시 보호관찰은 필요적 보호관찰이지만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년법에 있어서도 제4호 보호처분이 단기 보호관찰이고 5호 보호처분이 장기 보호관찰이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법률
법률로서 어떤 법률이 보호관찰을 제도화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치료 감호 등에 하는 법률에 있어서 가종료된 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가족 등에게 치료 위탁된 경우에 부과되는 그 보호관찰, 그리고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자장 부착법에 있어서 전자장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호관찰 규정했을 것이고,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다른 것 법률까지 같이 종합해서 여기에서는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형법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집행유예 선고할 때만 부과할 수 있지, 선고유예나 가석방 처분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만 부과할 수 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출제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소년법에 있어서도 제2호 수강명령과 제3호 사회봉사 명령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을 받도록 규정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법률이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서 보호처분으로서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도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밖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제도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에는 어떤 법률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대부분이 보호관찰을 제도화하면은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봉사 수강명령까지도 제도화하고 있지만, 보호관찰만 규정하면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률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치료감호법에서는 보호관찰만 규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법과 성충동 약물치료법도 보호관찰은 제도화하고 있지만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틀린 정답선지로 많이 출제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객관식 문제 풀이했던 것과 아울러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제3항에 있어서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갱생보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갱생보호 대상자를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갱생보호 대상자, 현행 보호관찰법에서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받은 사람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형사처분, 보호처분, 이것을 보안처분 또는 보호처분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갱생보호의 구체적인 내용, 이것은 뒤에서 숙식 제공 같은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조문 확실하게 거기 가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4조도 가볍게 여기서 보호관찰법에 있어서는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도 규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과도하게 이런 처분들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처우의 개별화를 제시한 것이다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제2장 보호관찰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두 가지 기관이 있다. 보호관찰을 심사 결정하는 기관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기관이 보호관찰소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관할 사무하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보호관찰소의 이 관장 사무
이것을 항상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5조 보관찰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보면은 보관찰 심사위원회는 보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보관찰 심사위원회를 둔다 했기 때문에 보관찰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운영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관찰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전국 각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에서 뒤에 공부하게 될 보호관찰소의 설치 운영 지역하고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 뭐 고등검찰청 소재지 구체적으로까지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고등검찰청 소재지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이죠. 그래서 이런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위원회는 아니에요. 법무부에 직접 설치 운영하는 중앙위원회가 아니죠. 지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제6조 간장사무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별표 2개 하고, 그래서 이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정직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은 여기에서 구분이 될 거예요. 성인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소년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바로 이 보관찰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석방은 바로 소년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도 소년 수용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든가 했을 때 그 취소할 것인지를 그 심사 결정하는 것도 바로 보관찰 심사위원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수용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지면은 동시에 보호관찰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석방된 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된 후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관찰 대상자, 성인 수용자였다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그 취소 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 조기에 출원시키는 제도죠. 그래서 임시퇴원, 그리고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선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것도 이 보호소년법에서도 이 임시퇴원은 이 소년 원장이 보관찰 심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장기 되기 이전에 이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보관찰 심사위원회에 퇴원 심사 신청을 하도록 규율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이 보호소년법도 그 관련 조항 연결하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임시퇴원의 취소, 그리고 장기가 도달하기 이전에 퇴원,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 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3호에 있어서 보호관찰의 임시 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제4호에 있어서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기서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이것을 선고유예 집행유예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선고유예 집행유예 정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 법원에
이 관할 사무하고 이 보관찰 심사위원회 관할 사무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관찰의 그 정지와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회공사 명령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죠. 사회공사 명령의 정지와 취소 이것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5호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 종류에 관한 사항. 자, 부정기형 나오면 이것은 오로지 이 소년 범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성인 범죄자하고는 관련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류에 관한 사항. 자, 이것하고 소년법에서 주의할 사항이 뭐였어요? 가석방 받은 이후에 부정기형 종류에 관한 사항, 이것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 집행 중인 그런 소년 수용자에 대한 부정기형 종류에 관한 사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조항하고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소년법에 있어서 부정기형 종류에 관한 그 규정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밑줄 그었듯이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 종류에 관한 사항은 보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것이지만 형 집행 중에 있는 소년 수용자의 부정기형 종류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형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자, 그 점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런 보관찰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도 확실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또 구성에 대해서는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하나 하고, 보관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해야 돼요. 자, 위원장을 당연히 포함하고 모든 그 구성원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포함하고이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 포함을 제외로 바꾸는 함정 패턴은 항상 주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5명 이상 9명 이하이지 5명 이상 7명 이하가 아니다. 특히 교정직에서는 형집행법에 있어서 교정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그런 그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이기 때문에 그 점하고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5명 이상 7명 이하로 바꿀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항에 있어서 보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차관이 된다가 아니잖아. 왜냐하면 중앙위원회가 아니고 지역에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보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고, 그리고 이 중앙에 설치 운영되는 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그 점하고도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 차관이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까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3항에 있어서 보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이 법률가, 그리고 보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보관찰에 관한 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그 민간인이죠. 외부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지소장, 경찰서장,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여기 보관찰 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사항에 있어서 보관찰 심사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상임위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3명 이내. 그래서 항상 이거 숫자하고 단위 잘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3명 이내인데 3명 이상으로 바꾼다든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전형적인 함정은 이 숫자 바꾸기식 함정이지만은
이제는 이 숫자는 맞게 제시하면서 단위를 살며시 바꾸는 그런 거 교활한 함정으로까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제8조 보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지 연임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 이것도 지금 교정직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은 형 집행 법령과 관련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 3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년은 뒤에 그 형사정책 관련 법률에 있어서도 치료 감호법에서는 치료감호 심의위원회 위원 안에 임기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그래서 그 점하고도 구분하기 위해서 보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이고 그리고 갱신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연임 제한 횟수 없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2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특징을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임기는 외부인사로서 보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 사람에 대한 임기인 것이지 여기 내부 공무원으로서 보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책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그 직무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인 비상임위원회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거 기간으로 한다 하는 거. 그렇지 공무원인 비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제9조 위원회 해임 및 해촉 해임은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위촉했기 때문에 위촉의 반대가 해촉이죠. 그러니까 이 해임은 임명의 반대말이고 해촉은 위촉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해임이나 해촉 사유가 어떤 것인가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지 해촉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해촉 해임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거 불이익 주는 것에 대해서 의무 규정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 불이익을 주는 거 조치 이것은 최소한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 규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해촉한다, 해촉하야한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직무 태만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다. 그리고 제10조 위원회 신분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지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 4급이지 5급으로 낮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까지는 좀 기억하도록 하고. 자, 이항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 즉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그래서 명예직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도 좀 주의하고 그리고 이런 그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는 항상 보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범위에서 그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지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봉급처럼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심사 11조 같은 경우도 가볍게 읽으면서 이런 거 규정을 두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있어서 의결 및 결정에 있어서도 항상 이 의결 정족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예요. 그래서 이 재적위원 과반수 이것도 역시 이 교정직 준비하는 사람 같으면은 뭐예요? 분류처우위원회만
최저기온 3분의 2 이상이고 나머지 모두는 다 최저기온 과반수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래서 최저기온 과반수지 최저기온 3분의 2 이상이나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2분의 1 이상하고 과반수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얼핏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아. 그렇죠? 자, 과반수는 문자 그대로 반수를 초과한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6명으로 구성이 됐다. 최저기온이 6명이다. 하게 되면은 과반수, 반수는 3명이잖아. 절반, 2분의 1은. 근데 그 반수를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3명이 아니라 4명이에요. 4명. 과반수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상, 이것도 틀린 것이 뭐냐면 2분의 1 이상 하면은 그 해당 숫자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상에는. 그러니까 6명 최저기온이라면 3명도 2분의 1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하고 과반수도 그 점에서는 전혀 다르다. 자, 그런 점을 좀 이해하고 과반수의 그 출석으로 회의를 유효하게 개최하는 것이고 회의를 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성을 결정하려면은 출석위원이지 최저기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 것. 이것은 교정직거 준비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모든 이 의결 영족수 이것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그 주의할 것은 출석위원 대신에 제적위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함정을 주의하도록 해라. 자, 그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이항에 있어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서면 심의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건 지금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석위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면 의결 시에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 그 특별 규정을 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관찰 심사위원회 회의는 이 공개로 한다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차 잘못하면 이렇게 그래서 공개로 한다. 이걸 맞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관찰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로 한다 하는 거. 자, 이 점이 그 특이점이니까 그 점도 주의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문제 만들기도 아주 좋잖아. B자를 살며시 빠뜨리는 함정.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12조의 2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서 보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뇌물을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공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특별규정으로서 보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을 받을지라도 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뇌물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 대신에 이 직무 태만에 관한 죄 뭐 이런 걸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특별히 공무원으로 보아가지고 의제라는 것은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뜻하는 거죠.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거 이것이 공무원 의제다. 그래서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범죄 유형은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하고 뇌물 관련 범죄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보관찰소는 보관찰 심사위원회하고 구분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어서 이 보관찰소의 행정조직은
중앙감독기관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이죠. 그래서 교정직이 이 교정본부 산하의 공무원이라면 이 보직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의 공무원들이다 했죠. 그래서 내가 기본 강의할 때도 우리 그 보직 준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범정국 사람들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범죄예방 정책국을 줄여서 범정국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달리 보호관찰소는 전국 대도시마다 보호관찰소 및 지소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뭐 5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14조를 보니까 보호관찰소의 설치이랑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호관찰관이고 보호관찰관이 소속된 그 기관이 보호관찰소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보호관찰소이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아니다 하는 점을 여기서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15조에 있어서 관장 사무 역시 별표 2개 해가지고 특히 이것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관장 사무하고 헷갈리도록 출제하니까 이런 관련 내용 문제 풀 때는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인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관장 사무인지를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4가지 지역사회 교정 내지는 사연의 처우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보호관찰소이죠. 그래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갱생보호를 집행한다. 그리고 3호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함을 그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이것이 바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에 해당하는 제도이죠. 자, 그런데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대상이 되는 것은 오로지 소년 범죄자였어요. 그러니까 범죄 소년인 그 소년 범죄자가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대상인데 여기에서는 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성인에 대해서까지도 이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성인에 대해서도 선도 조건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범죄예방 자원봉사위는 민간인이죠. 그래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교육 훈련과 업무 지도와 같은 사무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업무는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16조도 이 보호관찰소에 여러분들을 소속시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관찰소 대신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로 바꾸는 함정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보호관찰관도 반드시 둬야 할 그런 그 국가 공무원 제도죠. 그래서 보호관찰관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둔다 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는가 한번 정도 봐두실 필요 있죠. 자, 보호관찰관님은 형사정책학, 행영학, 여기서는 좀 낡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교정학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형사정책학, 행영학 내지 교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17조에 있어서 보호관찰소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위치나 명칭 이것은 어느 법률에서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주의하고, 제18조에 있어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해서 보면은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 예방활동이지 이미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진압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범죄 예방이지 재범에 대한 대처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이죠. 그래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보호관찰 활동이나 갱생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둔다가 아니죠. 이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둘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민간인을 이렇게 배치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측면에서 이 보호관찰 갱생보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둘 수 있다야지 둔다가 아니다 하는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제2항 법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관찰소장이 위촉한다가 아니야.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회 명예와 위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돼야 된다. 사항에 있어서 범죄예방위원회는 명예직이죠. 민간인이니까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예직으로 하되 역시 자원봉사원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관한 그 비용 이것은 지급할 수 있다지 지급한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5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좀 한 번씩 봐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로서 보호관찰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보호관찰의 그 발달 역사도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보호관찰 이것은 조릴 범한자에 대해서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그래서 보호관찰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지도 원호하고 지도 원호예요. 지도 이것은 이제 거기에 어떤 감시 감독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용어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감시 감독과 도움을 주는 거죠. 원호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이다. 이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즉 지역사회 교정을 시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내 처우제도이지 시설내 처우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로 보호관찰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소년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랬다가 보호관찰을 적용해 보니까 재범률도 낮아지고 해서 성인에 대해서까지 확대를 시켰다. 자, 그런 역사를 좀 이해해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 보호관찰은 영국과 미국의 프로베이션과 패럴 보통 이제 퍼롤 이것을 패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롤을 받아들여서 보호 중심 보호관찰이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패럴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구금시켰다가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서 조기에 내보내면서 거기에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패럴이고 처음부터 구금하지 않고 이 보호관찰 사회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보호관찰만 실시하는 것이 프로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 있어서 선고유예 시의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은 프로베이션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석방 시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이나 임시 퇴원이나 가정료 시에 부과되는 보호관찰 이것이 바로 패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판결전 조사 기본서에서도 우리가 강조했듯이 이 판결전 조사 하면은 양형 판결전 조사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전 조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이런 보호관찰 등해로 업무물이나 치료가보법 등에서 특별한 제도로서만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자,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19조 보시죠. 제1항 이 법원은 여기서 법원이라고 했는데 이 법원은 이 판결전 조사와 관련해서 형사법원인지 여기 19조 2처럼 소년부 법원인지 이것은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법원이라고만 법 조문에는 돼 있지만은 이것은 형사법원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래서 법원은 당연히 검사가 공소 제기한 이후에 이제 그 법원에서 그 사건을 지금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할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죠. 그래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사인의 처우와 관련해서만 판결된 조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일반적인 형벌의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 판결된 조사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자, 그래서 이 보호관찰 사유봉사 수강을 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지 어떤 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종류의 형벌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관찰, 집행유예 시의 보호관찰 사유봉사 수강명령 그리고 59조 2에 있어서는 선고유예 시의 보호관찰이에요. 그래서 선고유예 시의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시에 보호관찰 사유봉사 수강을 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그러니까 법원의 소재지에 있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소재지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 이것도 경찰 관서의 장으로 잘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하는 그 기관은 보호관찰소이지 경찰 관찰 관서가 아니다 하는 거. 다만 우리가 앞에서 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담당하는 그 기관으로서는 소년원과 소년 분류심사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점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그 판결 전 조사나 소년부 법원의 결정 전 조사를 담당하는 그 기관은 오로지 보호관찰소이지 다른 그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점을 같이 연결하면서 이 조문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모든 거 조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면 무조건 틀린 선지라고 그랬어. 현행법에 있어서는 조사는 의무적 조사제도이지 필요적 조사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했죠. 그리고 판결 조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만 할 수 있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할 수 있어요. 법률상의 이치를 줄여서 법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양 당연히 이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그 서면으로 해야죠. 말로써 해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이나 그 밖에 관계인까지도 신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그리고 사망에 있어서 판결 전 조사 요구를 한 그 법원은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 있어서 그 결정 전 조사는 수식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소년법에서도 이것과 연관돼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은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판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정 전 조사라는 명칭을 붙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 이것은 소년부 법원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소년부 법원의 결정 전 조사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소년부 법원은 소년법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서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에 환경 또는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보호관찰소 장 대신에 검사의 결정전 조사와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소년원장 또는 소년 분류심사원장에게 이렇게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보호관찰소장을
소년 원장에게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제2절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와 관련된 보호관찰. 제20조 1항 보시면 이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준수사항을 그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당연히 여기서 법원은 형사법원이죠. 그래서 형사법원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에 따른 그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3일 이내에 그 판결문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가 아니죠.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기관은 보호관찰소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호관찰소의 장 대신에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는 출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2항, 3항 이런 절차적인 내용 가지고 정답 지문을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조 같은 경우도 1항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석방 임시 퇴원 시의 보호관찰과 관련된 내용이죠. 21조 1항 교정시설의 장이죠. 그러니까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장이니까 교정시설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이 가석방 요구 기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유형 중에서 구류형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류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 요건기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바로 머리에 떠올려야죠. 성인의 가석방 요건기간하고 소년에 대한 가석방 요건기간은 차이가 있다. 성인에 대한 가석방 요건기간은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이고 무기형의 경우에는 20년이죠. 그리고 소년의 경우에는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요건기간이 몇 년? 15년, 3년이죠. 그리고 소년, 무기수용자에 대해서 가석방 요건기간은 5년. 그래서 그 3년, 5년도 잘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기간이죠. 그래서 이런 그 요건기간이 지나면은 그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의 소재질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요건기간 지났을 때 반드시 통보해야 할 대상 수용자는 소년 수용자이지 성인 수용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21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교화 개선에 관심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년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이런 교정시설이에요. 소년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은 징역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하 소년 수용자라고 한다 했지 성인 수용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년 수용자의 가석방 요건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도 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지닌 조문이 21조다. 성인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하려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신청을 했을 때예요. 그렇지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성인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소년에 대한 특칙으로서 규정된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2항 소년 원장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원장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그 소년 원장이죠. 그래서 소년 교도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 원에도 해당되는 그 조문이야. 그래서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여기서도 보호소년 등이 아니잖아.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듯이 소년원에 수용된 대상은 보호소년이지 위탁소년과 유치소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보호소년법에 있어서도 그래서 보호소년 등이라고 된 조문하고 그냥 보호소년으로 한정된 조문은 구분해서 파악을 했었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 그 사실을 통보해 가지고 임시 퇴원 여부를 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교도소, 교정시설 같으면 가석방과 관련해서 통보하는 것이고, 소년원 같으면은 임시 퇴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통보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22조, 21조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1항. 교정시설의 장. 여기서도 이런 이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는 교정시설이라고 하지만 이 소년원은 교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시설보다 좀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수용기관이에요. 그래서 수용기관에는 교정기관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기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정기관과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그런 보호기관까지 포괄하는 용어가 이 수용기관이라는 용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본적으로는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수용기관의 장은 여기에서 65조 각호의 그 기간, 지난 소년 수용자나 보호소년에 대해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그러니까 교정시설 같으면 가석방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년원 같으면은 퇴원과 임시퇴원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석방 적격 여부의 심사 신청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의 장이 하는 거죠. 즉 교정시설의 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퇴원과 임시퇴원의 심사 신청, 이것은 소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게 되면 이 조문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항에 있어서 심사 신청을 할 때는 그 통지를 27조에 따라서 통지받은 환경조사 또는 환경 개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3조에 있어서 가석방, 퇴원, 임시퇴원, 심사 결정.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 용어가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가석방 하면 머릿속에서는 어때? 교정시설의 소년 수용자와 관련된 제도이고, 퇴원과 임시퇴원, 이것은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파악이 돼야 돼요. 제1항, 보통 여기서 뭐 보호관찰을 생략하고 이렇게 심사위원회 하는 거니까, 보호관찰 그 심사위원회는 소년 이런 거 신청을 받으면 소년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 결정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아주 난도 높은 거 문제로 이렇게 수준을 높여서 그 출제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신청을 받으면 소년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퇴원,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 결정해야 한다 하면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소년 수용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로지 가석방이야. 그리고 퇴원과 임시퇴원이 이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것을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거 출제한다면 이런 문제로까지 그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 수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가석방이지, 소년 수용자에게 가석방과 퇴원, 임시퇴원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좀 구분하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 항에 있어서 보관찰 심사위원회는 21조에 따른 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22조 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공부할 때 의식적으로 뭐 21조에 따른 이런 것까지, 이런 것은 다 지워버릴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 뭐 구차하게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깔끔하지가 않아요. 뭐 22조 1항에 따른 이런 거. 그래서 보관찰 심사위원회는 이렇게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신청이나 퇴원 가퇴원 여부 심사 신청을 이 없는 경우에도, 이 뜻이죠. 그래서 직권으로 이렇게 가석방이나 퇴원, 임시 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관찰 심사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장애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 신청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반드시 교정시설의 장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에 대해서도 소년원장이 이런 이 퇴원, 임시퇴원 적격 여부 심사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직권으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 그래서 여기 해설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확실하게 직권으로 이렇게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나 퇴원, 임시퇴원 적격 여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소년에 대해서만이다 하는 것.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히 뭐 여기서 뭐 퇴원, 임시 퇴원은 성인 범죄자하고는 전혀 관련될 수 없는 그 제도 있고요. 다만 이 가석방의 경우는 성인에 대해서도 해당되는데, 이 성인에 대해서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는 뭐라고? 반드시 교정시설의 장이 심사 적격 여부 심사 신청했을 때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는 교정직 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성인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신청은 어디 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하는 것이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직권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소년 수용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상황에 있어서 보관찰 심사위원회는 소년 수용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그 심사할 때는 보관찰의 필요성을 그 심사 결정한다. 그래서 보관찰 필요성 심사 결정은 성인 수용자건 소년 수용자건 이 보관찰 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거야. 성인 수용자의 경우에도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담당해요. 그러나 그 가석방 할 때 이 원칙과 달리 이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사는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한다 하는 것이 2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에 따라서 가석방되는 사람, 여기서 형집행법에 따라서 가석방되는 사람은 여기서는 성인 수용자야, 소년 수용자가 아니라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23조와 같이 종합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가석방할 때 원칙적으로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석방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인 수용자건 소년 수용자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런 거 내용들이 전체적인 거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법 조문만 암기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복잡한 듯 느껴지지만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어려운 과정까지 소화해내는 것은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적당하게 공부해가지고 적당히 운 좋으면 합격하고 운 좋지 않으면 떨어지고 이런 거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구태여 이렇게 어려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확실하게 합격할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것 가치도 없고 인생을 낭비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합격을 성취해내자. 자, 그런 각오로 계속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자, 25조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허가라는 것은 가석방 허가 그리고 임시 퇴원의 허가,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결정이지 허가 결정이 아니야. 그리고 소년 원생에 대해서는 퇴원과 가퇴원 여부의 적합 여부의 심사 결정이 보호관찰 심사에 관할 사무예요. 그리고 그 퇴원과 임시 퇴원 최종 허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 하는 것이 25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가석방과 퇴원, 임시 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한 경우, 이것은 성인 수용자건 소년 수용자건 가석방할 때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돼야 되는데 이 가석방 하면서도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에 관계서를 첨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 보호관찰 면제 여부, 그리고 퇴원, 임시퇴원 여부를 심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허가 신청 법무부 장관에게 해달라고 올렸는데 법무부 장관이 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허가는 법무부 장관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재량이다. 그래서 허가할 수 있다지 이를 허가해야 한다가 아니다 하는 거.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보시면은 26조 이 환경조사, 이것도 성인에게 해당되는지 소년에게 해당하는지 좀 구분하면서 보시도록 하자고요. 1항 수용기관, 아까 수용기관은 교정기관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수용기관에는 소년원과 소년 분류심사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호처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 기관이니까 수용기관 하면은 소년원을 뜻하는 거죠. 수용기관,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수용하는 장은 소년 수용자 및 소년법 제7호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 소년의 위탁이죠. 그리고 1개월 이내의 소년 성취는 빠지고 제9호 단기 소년 성취, 10호 장기 소년 성취 이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수용기관에 수용된 그런 소년들이기 때문에 수용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수용자를 수용한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보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서 환경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조사 의뢰는 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전 조사, 결정전 조사, 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의무적 규정이죠. 하지만 이 환경조사는 특별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적 조사 의뢰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고요. 그러니까 이 소년 교도소나 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은 소년에 대해서만큼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환경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죠.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소년 수용자로 한정을 했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고, 이양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생계대책 등을 그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소년 원장이나 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 개선 활동이랑 보호관찰소의 장은 환경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족 관계 내 협력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그리고 가족 관계인의 협력을 받아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개선 활동은 의무적은 아니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지라도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하니까 본인의 동의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가족 관계인의 협력을 받아서만 이렇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항에 있어서 보호관찰소의 장은 환경 개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망에 있어서 보호관찰소의 장은 환경 개선 활동의 결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 환경 개선 활동의 결과를 수용기관, 즉 교정시설과 소년원의 장, 그리고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화,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거 취지죠. 자, 28조에 있어서 성인 수용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이랑 교정시설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성인에 대하여, 여기서는 지금 성인이요, 성인에 대해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성조사에 해당하는 교정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된다. 자, 이것은 지금 어떤 거냐면 성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이외에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아니야. 이게 좀 우리나라 복잡한 그 제도인데, 성인 수용자의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신청을 교정시설장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를 담당해요. 그런데 그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이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신청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 심사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야만 이 조문이 이해가 돼. 그래서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이 보호관찰 사안 조사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이렇게 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의 장이 가석방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은 두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가석방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심사,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신청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의 심사, 이것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로도 서류를 보내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면서 28조 1항을 보시면은 교정시설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성인에 대하여
이 형집행법에 따라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할 때 동시에 그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도 보내야 된다. 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그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 가석방 시 보호관찰을 면제시킬 것인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할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 수용자를 면담하여 여기서 면담해가지고 직접 26조 2항 전달이고 기존된 사항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거나 교도소 구치소 소재 또는 해당 성인 수용자의 거주 예정지를 가느라는 보호관찰소 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가지고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자, 뭐 2항까지는 세부적으로 출절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그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담당한다 하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한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역시 이것도 28조에 있어서는 1항만 좀 정확하게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